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유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게 사실 이런 생활을 평생 꿈꿔왔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함과 거리가 멀었거든요. 저는 항상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서 제 아이만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3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뀐 거죠.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매일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와는 오다 가다 만나서 결혼식도 하지 않고 저를 낳고 그냥 같이 사셨대요. 그러다가 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산 거죠. 어머니는 그때 제가 생겨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산 걸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다고 했어요. 저 때문에 아버지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돈은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어머니한테 돈을 뺏어갔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더 화를 냈어요. 집안의 살림을 부수고 어떻게든 돈을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가버리면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제가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날카로워진 눈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같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았다고. 그때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어머니의 원망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정말 저 때문에 어머니가 불행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애교도 많고 장난도 치는 평범한 어린아이였는데 그날부터는 급격히 말수가 줄고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어머니를 불행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함부로 웃을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어서 혼자 웃다 보면 주방에서 혼자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엄마에게 미안했거든요. 그럴 때면 혼자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전기세라도 아껴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 이사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술주정이 더 심해져서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혼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집을 내놓고 이사갈 곳을 찾은 거죠.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놓은 거 절대 네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네 아빠가 우리 이사 가는 거 알게 되면 너는 이 집에 두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는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저만 두고라도 어머니는 떠날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는 내 살 길 찾아가야겠으니까 정 안 되면 네 아빠랑 살아.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웠지만 아버지는 더 무서웠거든요. 매일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에게 욕하며 때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울며 불며 사정했습니다. 저 엄마 말 진짜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두고 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제발 저를 데려가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 사고뭉치였던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와 둘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밖으로만 돌았으니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게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더 바빠졌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술집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 계시다가 제가 잠들면 그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챙겨줄 어른이 누구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도 혼자, 학교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나서지도 못해서 교실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어디에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어든 없는 듯 지냈어요. 어머니는 매일 다른 아저씨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새아버지라고 했어요. 처음에야 그럼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에게도 다시 아버지가 생기는 건가 싶어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니 나중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일절 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요. 어머니는 남자가 그렇게 좋은지 지치지도 않고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어떨 땐 짐까지 챙겨 집을 나가서 몇 달 만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패턴에 적응해서 어머니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단지 월세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고 간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돈이 마르면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당시에 살던 집 월세와 공과금을 다 해서 4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그 돈이 부족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언제 또 월세가 바닥날지 모르니 항상 돈을 모아둬야 했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쌓은 생활력 덕분에 저는 일찍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인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도 어머니는 두 번째 결혼해서 새아버지와 매일 바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졸업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집에 편지 한 장 덜렁 써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성인이니 독립하겠습니다. 새아버지와는 제발 행복하게 사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머니에게 감사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커가면서 본 어머니의 모습은 어느 하나 배울 점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는 차라리 술주정뱅이라도 저에게 막말을 퍼붓지 않던 아버지 곁에 남았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어머니가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에게 하나 배운 건 야반 도주입니다. 부동산의 집을 알아보고 후다닥 짐을 싸서 도망가는 거요. 저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일찍이 제가 살 집을 다 알아봤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얻은 방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반지하 방이었어요. 말이 좋아 반지하지 사실 빚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구한 집이라 그런지 곰팡이가 생겨도 좋았습니다. 저는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공부도 못해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첫 집을 구한 이유도 근처에 있던 미용실에 취직했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매일 하던 말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기술이라도 배우라는 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그게 제 기억 속에 각인이 됐는지 저도 기술만 배우면 평생 먹고는 살겠지 싶어서 미용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를 닮아서 손재주는 좀 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이 있으니 평생 먹고 살더군요. 저는 금방 미용 기술을 배워서 보조로 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강남에 있는 유명 미용실에 스텝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금방 미용실에서 인정받았어요. 월급도 배로 오르고요. 저는 어느새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서 전세 4,500만 원 투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사하는 날 너무 좋아서 혼자 맥주에 치킨을 먹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마치 성공한 것 같았죠. 물론 직장에서는 아직 1시간 거리의 먼 동네였지만 언젠가는 강남까지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집을 나올 때 제가 살 집과 연락처를 남기고 왔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요.
워낙 어머니가 남자와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를 못해서 저는 영영 결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남자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남자에게서 아버지나 새아버지의 모습들이 보이면 바로 싫어져서 오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1년 넘게 만났는데도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일하는 강남 미용실 건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만난 건 아니에요. 남편이 같은 건물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였는데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제 담당 손님이었거든요. 머리를 해주다가 자연스레 제가 이사할 계획이라고 집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알아보는 동네에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서 물어봐서 이사할 전셋집을 알아봐줬어요. 좋은 집을 너무 저렴하게 잘 구해줘서 제가 고마워서 밥을 한번 샀는데 그 인연이 이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만 수영 씨가 이런 앙큼한 점이 있는 줄 몰랐네. 강남에 건물이 몇 채씩이나 있는 시댁이라니 너무 부럽다. 사실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인 편이라 말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미용실에서 20살부터 10년 넘게 일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들이 많은 직장 특성상 워낙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저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살면서 제가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축하해주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남편이 건물주 아들인 걸 몰랐다는 제 말에도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믿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남자가 이런 비싼 강남에서 부동산을 몇 개씩이나 한다는 게 말이 돼? 당연히 집에 돈 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 알고 꼬신 거면서 내숭 떠는 거 봐. 제가 자리만 비우면 동료들이 수군덕거렸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휘둘리고 싶지 않아 못 들은 척 했어요. 일터에서는 제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생길 때마다 참고 넘기는 버릇이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고 엄연히 따지자면 아버지도 2명이니까요. 그런 저의 사정을 아시고도 시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남편이 30을 훌쩍 넘길 때까지 일절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며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셨죠. 사실 남편이 3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남편 밑에 시동생이 2이나 있는데 동생들이 둘 다 먼저 결혼해서 조카가 벌써 어린이집에 다니더라고요. 그랬으니 시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장남이 평생 장가도 안 가고 노총각으로 늙을까 봐요. 그런 아들을 제가 구했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에게도 남편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도 남편을 만나 이제야 저에게도 안정적인 가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제 팔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는 바로 동서들입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들은 저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동서들은 둘 다 강남 토박이에요. 어려서부터 중산층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곱게 자란 전형적인 아가씨들이었죠. 중고등학교도 강남에서 나왔고 대학도 다들 명문대를 나왔어요. 바로 밑에 작은 동서는 친정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학원을 대치동에서 운영 중이고 막내 동서는 무용을 전공해서 대학에 강의를 낭하고 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서들이 저도 낯설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전혀 저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저희 친정이 평범하지 않다 보니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의도치 않게 별일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결혼식에 못 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당시에 2번째 결혼에 실패해 헤어지고 제주도에 내려가 버리셨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라고 달랑 나 하는데 딸 결혼식에 친정 엄마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나더러 고아처럼 혼자씩 올리라는 거야? 저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고사하고 결혼식 날 당일 하루만이라도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네요. 엄마가 결혼에 또 실패했다고 네 새아버지가 나를 두고 젊은 년이랑 바람 피웠다니까? 너는 이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사랑에 또 배신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더러 남의 결혼식에 가서 히히낙낙 축하해주라는 거야? 어머니라는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딸에게 저런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이야? 엄마는 지금까지 나를 그냥 남이라고 생각했어? 야, 네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너 알아서 해야지. 아직도 엄마한테 부탁하니? 아휴, 몰라. 너도 남자 조심해. 근데 너도 참 신기하다. 이 어미가 이따위로 사는 걸 보고도 너는 결혼하고 싶니? 엄마가 그따위로 사는 걸 보고 커서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얼씨구, 딸년이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암튼 난 네 결혼식 안 가니까 잘난 네 알코올 중독 아버지더러 오라고 해. 그 인간도 네 부모면 한 번이라도 부모 노릇은 해야지 않겠니?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사람이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는데도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어쩌면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결혼식에 관여하면 오히려 더 제가 힘들어질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몇십 년 만에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도 재혼하셨대요. 저와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몇 년 혼자 방황하시다 아주머니를 만나 정신 차리고 사셨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대요. 심지어 작은 사업체까지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딸 이야기 많이 했어. 아내랑은 헤어졌어도 자식은 자식인데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는데 너희 엄마가 너랑 못 만나게 했나 보더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고맙다. 아버지 금방 퇴원하시니까 네 결혼식엔 꼭 갈 수 있을 거야. 아주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도 당뇨가 심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됐는데 술을 드셨었거든요. 그래도 아주머니와 재혼하고 사시면서는 술도 끊고 열심히 사셨는데 최근에 당뇨로 혈관이 약해져서 간단한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살뜰하게 아버지를 챙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라도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군요. 아버지는 저에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셨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으셨답니다. 제 결혼식은 꼭 가겠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지난날의 아버지를 모두 다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아버지를 찾아뵌 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을 매일 원망하며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았다면 아버지가 새로운 분과 잘 사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혼자 알아서 했어요. 사실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길 바랐습니다. 사실 말이 시댁살이지 집이 워낙 넓고 남편 방이 시부모님 방이랑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사는 거랑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시피 해서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가족끼리 붙어 살면서 티격태격하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동서들은 또 못마땅했나 봅니다. 결혼 전 제 짐이 시댁에 들어가서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 둘이 주방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가 차더군요. 와, 진짜 형님네 친정 대단하지 않아?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면 친정 엄마는 결혼을 2번이나 하고도 실패해서 결혼식 날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재혼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식에 오겠다고 해. 여기가 무슨 헐리우드야?
우리같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봐요.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았으면 굳이 시댁에 들어와서 살겠다잖아요.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산전수전 겪은 게 무슨 상관이야? 암튼 형님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신다니까요. 딱 보면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점수 따서 재산 가로채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머머머, 그런 거야? 암튼 없는 것들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 너무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형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형님 학원 2호점이랑 저도 무용학원 차리려면 시부모님 건물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동서 둘은 자신들 멋대로 시부모님 건물까지 들먹이며 제 이야기를 떠드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무래도 그대로 두면 자기들 생각이 맞는다고 확신할 것 같아 인기척을 냈습니다. 동서들이 오해했나 보네. 나 콩가루 집안에서 없이 자란 건 맞는데 남의 거에 욕심내고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워낙 뭘 가져본 적이 없어서 분수에 안 맞게 많이 받으면 겁나거든. 난 그냥 부모가 거의 없다시피 자라서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 제 딴에는 동서들이 저에 대해서 멋대로 떠드는 게 싫어서 이야기한 건데 동서들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 우리끼리 있을 때는 톡 까놓고 그냥 말하세요. 형님도 자기 이름으로 미용실 하나 차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동서, 가만 보니 큰일 낼 사람이네. 나는 절대 그런 거 욕심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내야 기쁜 거지. 시부모님 도움받아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와, 형님은 지금까지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알아서 살았다고 저희 앞에서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부모 도움만 받고 커서 결혼하고도 시부모님한테 도움받고 싶어요. 동서들은 언제나 제 말을 꼬아서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서들은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일절 없었어요. 대놓고 저를 무시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명절은 온 식구가 집에 모여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가는 평범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사소한 명절을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제사도 성묘도 지내지를 않는다네요. 매년 설에는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추석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는 좋으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미용실 동료들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다들 기혼자들은 명절이면 시댁에 가기 싫어서 난리니까요. 그런데 저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에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서들과 같이 가는 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들은 툭하면 저를 무시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만나기만 하면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한 번은 웬일로 동서들이 주말에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자고 연락해왔어요. 저는 신나서 나갔습니다. 동서들도 저에게 슬슬 마음을 여는 건가 싶어서요. 동서들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면서 프랑스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더니 동서 둘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생소한 말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어머, 형님은 프랑스어 전혀 모르세요? 형님은 대학도 안 나온 큰형님이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아무리 대학은 안 나와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라도 하지 않나요? 설마 고등학교까지 안 나온 건 아니죠? 순간 동서 둘이 농담이라시고 깔깔거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동서들은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짓궂게 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같이 백화점에 쇼핑 갔어요. 명절 앞두고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산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이건 뭐 선물 고르는 규모가 너무 다르더군요.
저는 과일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술 종류로 하려고 했는데 동서들은 자꾸만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샤넬을 좋아하신다면서 샤넬 매장에서 가방을 이것저것 어깨에 걸쳐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샤넬 매장에도 처음 가봤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킥킥거리더니 저더러도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그냥 동서들에게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군요. 동서가 몇 개 골라서 올려뒀길래 가격표를 확인했더니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군요. 저는 제가 0을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잠시 뒤 동서들은 가방을 골랐다면서 계산대로 가더군요. 형님, 설마 한정판으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형님 때문에 비교돼서 웬만한 건 못 사겠다니까요. 지갑 정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형님 때문에 저도 가방으로 바꿔야겠어요. 에이, 동서 부담되게 뭐하러 그래. 나야 우리 엄마가 여기 백화점 VVIP잖아. 이 정도는 써야 VVIP 혜택 받는다고 엄마가 카드 주셨어. 진짜요? 너무 부럽다. 우리 친정은 결혼하고 나서는 저한테 얄짤 없는데. 에이, 얄짤이 없기는 무슨. 동서 얘기 나왔을 때 친정에서 압구정에 조리원 2천만 원도 넘는 거 그냥 결제해 주셨다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조리원에 돈을 쓰냐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했잖아. 동서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가방 하나를 셋이 나눠서 사드리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동서들은 각자 하나씩 따로 산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들 가방이며 스카프, 남편들 넥타이까지 명품 매장에서 사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도 하루 동안 쇼핑한 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동서들의 씀씀이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는데 동서가 제게 묻더군요. 형님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부모님 선물 아무것도 안 사세요? 여기 다 둘러봐도 내가 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따로 준비할게. 어머, 형님, 혹시 동네 마트 같은 데서 사과 박스나 선물 세트, 뭐 이런 구질구질한 거 사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시댁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누구 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이 짧은 걸까요? 저는 명절에 나눠 먹을 과일이나 시부모님 겨울에 입으실 점포 정도 살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저희 시댁을 너무 몰랐나 싶더군요. 그 와중에 작은 동서는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군요. 그 말에 막내 동서는 신나서 비웃고요. 형님, 어머님 선물 아니어도 백화점 온 김에 가방 하나 사시지 그래요. 가만 보면 매일 똑같은 에코백만 매시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자주 가시는 동네 마트에서 준 거예요? 아니면 미용실에서 나눠주는 건가? 에이, 형님은 요즘 마트에서도 저런 촌스러운 건 안 줘요. 사람들이 안 메고 다닌다니까. 동서들은 어쩜 만날 때마다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이 가방이 뭐가 어때서 깨끗하고 크기도 넉넉해서 얼마나 편한데. 형님이야말로 무조건 우리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형님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결혼 전에야 그냥 미용실 직원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었겠지만 이제는 엄연히 형님이 건물주 며느리인 거 다 알잖아요. 아주버님도 같은 건물에 계시고요. 사람들이 형님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동서들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거였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마디를 해봐도 둘이 쿵짝이 맞아서 자기들이 잘났다는데 저 혼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날 이후 제가 명절 선물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처럼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선물이냐고요. 동서들이 괜히 몰려다니면서 돈 자랑해대는 거니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동서들이 샤넬 가방이니 지갑이니 하는 걸 선물이라고 내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 동서들과 명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본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동서들하고만 간다고 했으면 절대 가기 싫었을 거예요. 어쨌든 남편과 시부모님도 같이 가니 동서들이 어른들 앞에서는 저를 무시하지 않겠지 싶어 애써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시부모님이 계셔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은근슬쩍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도 공항에서부터 자꾸만 제가 뭐만 하면 어느새 나타나서 둘 다 깐족거렸어요. 물건을 사거나 이동할 때 영어라도 쓰면 별말하지 않았는데도 옆에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우리 형님, 영어 쓸 때마다 긴장하는 거 너무 귀엽다. 형님, 긴장하지 마요. 안 되겠다. 우리 형님 우리 학원 초급반 등록해드려야지. 동서 딴에는 웃기려고 한 이야기일 줄은 몰라도 저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뜨거웠어요. 거기다가 공항에서 나와 숙소로 가기 전 제가 밥을 샀는데 계산대에 있는 제 앞에 와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거 힘들게 남의 머리 만지고 번 돈인데 우리가 형님한테 얻어먹어도 되나?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형님이 우리 머리 손질 좀 해줘요. 그럼 우리가 후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동서둘은 아무래도 둘이 영혼의 단짝 같았어요. 저를 놀리는 데는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아서는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는 말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나서면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될 정도였죠. 숙소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들이 온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온천 안에 있는 직원들이 간단한 영어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동서들은 거기다가 대고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들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통하지도 않는 영어로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나 했죠. 그런데 온천을 오래 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머리가 아프시대요.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약국이나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 숙소 직원에게 두통약이라도 부탁하려고 갔죠. 그런데 역시나 저희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게 저희가 간 숙소가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라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어요. 숙소 사장님도 연세가 많은 노부부였고요. 미치겠다. 아무리 시골 총구석이라도 그렇지. 관광객도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해? 이 정도 영어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는 거 아니야? 동서는 주인 노부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답답하다고 큰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부여잡고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마치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 것처럼 둘러댔죠. 동서는 아무리 답답해도 어르신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말은 안 통해도 저 연세면 억양이나 표정으로 다 알아들으셔. 저는 동서 말을 듣다 제가 기분이 상해서 한 소리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닌데 가끔 미용실에 일본 관광객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아주 기본적인 일본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장님에게 웃으면서 제가 아는 일본말을 모두 다 섞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알아들으시더군요. 사장님께서 두통약이 있으시다고 해서 받아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에게 어쩜 일본말도 할 줄 아느냐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인 말만 조금 한 거라고 절대 할 줄 아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을 드시고 시어머니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준비한 명절 선물을 시부모님께 드렸어요. 서울에서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동서들은 다 샤넬에서 산 명품을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망설이다가 일본까지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동서들에 비하면 뭘 사서 드려도 부족한 것 같아 저는 시부모님 두 분께 제가 직접 짠 스웨터를 선물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는 취미가 바로 뜨개질이거든요. 마음이 안 좋고 심란할 때마다 혼자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꽤 늘어서 목도리나 가방 같은 건 반나절이면 금방 떠요. 백화점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만들었더니 다행히 일본에 오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은 처음 받아보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도리를 떠서 어머니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돈도 안 되는 재주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뜨개질로 뭘 만들어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었는데 명품도 아닌 선물을 저렇게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동서들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방을 3개만 예약해서 시부모님 2분이 한 방을 쓰시고 2방은 여자 남자로 나눠서 방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간 사이 동서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 시끄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절대 못 이긴다니까.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개뿔 할 줄도 모르는 일본어까지 쥐어짜는 것 좀 봐. 거기다가 그 구질구질한 스웨터는 또 뭐야? 내버려 두세요. 자기는 죽어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의 사랑이 그리워서 시부모님을 자기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라는데 저희가 어쩌겠어요? 아주버님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했더니만 우리 시부모님 닮은 거였어. 없어 보이는 여자한테 느끼는 동정심에 홀라당 넘어갔나 봐. 저는 화장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고 거슬려도 그렇지 엄연히 제가 손이 동서인데 왜 자꾸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오늘은 도저히 그냥 못 넘기겠다 싶어서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겠다. 너희 자꾸 이렇게 위아래 없이 싸가지 없이 굴래? 너희 잘난 부모가 백화점 VVIP 카드는 빌려주면서 그딴 건 안 가르쳤니? 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동서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헐, 지금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저는 순간 눈이 휙 돌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작은 동서에게 달려들어 동서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뭐야? 내가 왜 부모가 없어? 나 부모님 계시거든? 뭐 하는 거예요? 아차,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친부모가 다 재혼해서 다른 살림 차렸으니까 부모가 넷인 거죠? 막내 동서는 작은 동서 머리끄덩이를 잡는 제 손을 떼어내려고 버둥거렸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서는 머리끄덩이를 잡히고도 연신 입을 놀렸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때 마침 건너편 방을 쓰던 남편과 시동생들이 놀라서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남편이 저를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작은 동서 머리를 다 뽑아놨을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이러냐고 다그쳤지만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번 일어날 일이었어요. 저와 동서들은 그날 이후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앞에서야 어쩔 수 없이 말을 섞어야 했지만 그 외에는 눈도 안 마주쳤어요. 남편은 철없는 동서들은 그렇다 치고 왜 저까지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절대 동서들과 화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 번 싫으면 절대 안 보는 성미거든요. 저는 동서들에게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지 않으면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아이가 생겨서 출산하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육아하랴 일하랴 바빠서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희 식구에게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 남편이 하던 부동산이 2개나 문을 닫아야 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 건물에서 하는 일이라도 매출이 안 나오는데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죠. 다른 가게들도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둘 가게를 나가서 시부모님도 힘드셨는데 저희까지 힘들게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처음 겪는 시련에 힘들어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우울했어요.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내내 부동산 일만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이 없어지니 당연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다 보니 더했어요. 아침이면 저도 나가고 시부모님도 나가시니 매일 혼자 집에 있는 게 눈치 보였나 봐요.
혼자 집에서 아이만 보다 보니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저는 의기소침해진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집에 있어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제가 출산하자마자 미용실에 바로 나가야 해 안 그래도 육아가 걱정이었는데 남편이 있으니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매일 고맙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남편이 바빠지면 그때는 제가 아이를 돌보게 했다고 했죠. 사실 저희가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댁에 살다 보니 제가 버는 돈으로도 우리 세 식구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나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그래도 그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남편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애교도 많아지고 말귀도 알아들으니 아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저도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 집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동서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동서들은 기다렸다는 듯 주방에 들어와서 깐족거리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형님이 성견 지명이 있어요. 애초에 이럴 줄 알고 시댁에 들어와서 사신 거예요? 만약에 나가서 살다가 코로나 터졌으면 아주버님 버는 돈도 없어서 세 식구 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건 뭐 장남이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장남이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시는 거네요. 동서들은 이제 하다하다 제 남편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동서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머리 끄덩이를 잡으면서 본때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싶어서요. 시댁에 얹혀 살든 말든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신데 동서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혼자 벌어도 우리 집 거뜬하게 먹고 사니까 동서들은 신경 꺼. 그래요, 형님. 괜히 건드리지 말아요. 또 무식하게 머리 끄덩이 잡히면 어떡해요? 동서들과 있으면 도저히 이성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동서들이 돌아가고 주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남편 말이 원래 동서들이 예전부터 자신을 아주버님 취급하지도 않았대요. 남편에게 도대체 장가는 언제 갈 거냐고 대놓고 물으면서 집안의 장남이 결혼 안 해 맏며느리가 없어서 본인들이 힘들다고 투덜거리기까지 했답니다.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동서들이 한 번 더 제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때는 어른들이 계시든 말든 아주 잘근 밟아주자 싶었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방 기회가 왔습니다. 연말에 제가 오랜만에 휴가가 생겼어요. 사실 제가 근무하는 미용실은 코로나에도 너무 바빠서 여름에도 며칠씩 휴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신 시부모님께서 이 기회에 남편과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시부모님께서 봐주시겠다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부모님은 꼭 가라고 하셨어요. 아기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매일 서서 일하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배려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개업하고 싶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시기도 했고 아기를 가졌을 때는 언제든 힘들면 그만두라고도 하셨어요. 같이 사는데 생활비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다고까지 하시면서요. 저는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우리가 언제 이런 시간이 있겠냐며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며칠 제주도에 해돋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나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작은 동서가 왔는지 시끄럽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도 연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나 봐요. 친구 중 결혼 안 한 친구도 있어서 애들은 안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마침 시동생이 일이 바빠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댁에 맡기려고 온 거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를 봐주기로 했으니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밖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저희 딸은 한 번도 안 봐주셨으면서 형님네만 봐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너나 막내는 둘 다 친정에서 보모도 붙여주고 직접 봐주기도 하시는데
큰애는 다르잖아. 애 낳고 지금까지 내내 일만 하기도 했고 집에서 쉬는 날은 애 보느라 하루도 쉬지를 못해. 내가 옆에서 봐도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 거니까 둘째, 서운해하지 마. 저도 매번 친정에 부탁드리기 죄송해서 이번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엔 우리 딸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네가 요즘 힘든 일도 겪어서 마음고생했잖아. 가족끼리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이해하고 돕기도 하는 거지. 너는 결혼도 일찍 한 애가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 시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들은 작은 동서는 괜히 저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굳이 제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어디로 놀러 가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남편이랑 제주도에 해돋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기분 나쁘게 피식 비웃더군요. 형님처럼 생활력 강한 사람은 진짜 못 이기겠네요. 시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먹고 사느라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절대 애라고는 안 봐주시는 우리 시부모님이 먼저 애 봐줄 테니 놀러 갔다 오라는 소리까지 하겠어요? 동서는 시부모님께 뺨 맞고 와서 괜히 저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저는 그만하고 가라고 했어요. 밖에 시부모님도 계신데 괜히 또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요. 하긴 형님네는 새해 해돋이 보면서 빌 소원이 많기는 하겠네요. 동서 말투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듣기만 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무슨 뜻이긴 무슨 뜻이에요? 새해 해돋이 보면서 제발 좀 새해엔 가난에서 탈출시켜달라 비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기가 막혀서 미간을 구겼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구질구질 가난하게 큰 게 벼슬이냐며 다 들리게 혼잣말하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제가 언제 구질구질하게 자랐다고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동서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서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몇 시까지 제가 보낸 주소로 오라고 했죠. 다음날 동서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말한 주소로 왔습니다. 형님,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여기 아파트에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입주자 아니면 주차장도 못 들어가요. 동서들은 제가 분명 동호 호수까지 알려줬는데도 둘 다 똑같이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했어요. 이 아파트는 입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왜 오라고 했냐고요. 심지어 주소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동서들 차 번호 다 등록해뒀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 123동 1201호. 알았지?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들이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까부는 꼴을 더는 못 보겠더군요. 사실 강남 한복판의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바로 제 아파트입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아파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세 번째 결혼하셨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참석도 안 했습니다. 사실 너무 쪽팔려서 시댁에는 말도 안 했어요. 2번씩이나 결혼한 것도 창피했는데 또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도장 하나 들고 강남 무슨 부동산으로 나오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친정엄마가 뭔가 또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저는 놀라서 도장을 들고 친정엄마가 말한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세 번째로 결혼한 남자가 다름 아닌 강남에 건물을 몇 채나 갖는 건물주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세는 어머니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간병인으로 있었답니다. 정말 제 어머니지만 가만 보면 남자 꼬시는 기술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이 어머니 덕분에 암이 완치된 거라네요. 결혼 선물로 뭐든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글쎄 딸 앞으로 아파트 한 채 해달라고 했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 내가 세상에 누가 있니? 너 하나밖에 더 있어?
그동안 어미라고 너한테 못쓸 소리만 많이 하고 남자한테 미쳐서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해서 미안해. 이걸로 엄마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다 갚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있더군요. 어머니도 나이가 들긴 들었는지 그동안 당신이 제게 한 행동이 미안하기는 했나 봅니다. 이 아파트가 바로 저의 두 번째 새아버지가 사준 선물이에요. 저도 부모에게 받은 게 하나 생긴 거죠. 동서들은 집을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더러 미용실에서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이런 아파트를 샀냐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동서들이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건데 나 사실 미용실 취미로 다녀. 집에서 애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 이 아파트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어때? 이래도 내가 구질구질 가난뱅이야? 제 말에 동서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저는 머리털이 다 설 정도로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재혼한 새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이 몇 채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보는 동서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자기들 부모님은 먹고 살만은 해도 건물은 하나도 없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요. 형님, 이 아파트 학군 엄청 좋은 거 아시죠? 아직 전세 안 주셨으면 저한테 주실래요? 우리 수진이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는 거 아시잖아요. 형님, 저는 작은 형님보다 전세금 더 드릴게요. 저한테 주세요. 동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 몰라? 우리 수진이가 제일 먼저 학교 가니까 내가 전세로 가는 게 맞지? 저는 시댁에서 사는 게 좋아서 아파트는 전세 줄 거라고 했더니만 동서들은 서로 달라며 난리였습니다. 둘이 싸우기까지 하면서요. 정말 곱게 자란 동서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요즘 같으면 속이 너무 시원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결혼한 이후 뭐든지 술술 풀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 찬성하는 결혼을 하셨을지 아니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하신 분들도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저는 반대가 엄청난 결혼을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먹었다고 현실이 좀 제대로 보이네요. 사실 전 어지간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되었던 사람인 건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학생 시절 했던 첫 연애도 크게 배신당했고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성을 만날 때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몇 번 상처받고 움찔해하다 보니 소개받는다고 해도 거절당하고 혹은 그쪽에서 적극적이어도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셨던 부모님은 이런 제가 갈수록 나이 들어가고 30살을 넘기다 보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대강 만나봐 좀. 아니, 아예 시작부터 못하면 어떡해. 만나서 아니다 싶음 헤어지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툭하면 누굴 만나봐라, 선을 봐라, 소개받아봐라 하면서 얼굴만 보면 저를 들볶아댔죠. 그 무렵 때 오빠는 예쁜 새언니를 아내로 맞아 예쁜 아이들을 일찍 낳았거든요. 아들을 훨씬 일찍 장가 보내놓고 딸은 나이를 계속 먹고 있으니 초조하실만 했어요. 중간에 새언니가 몇 번 소개를 주선해준 관계로 저도 2-명 정도는 이후로 좋은 만남을 갖긴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렇게 오래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소극적이기도 하고 상대도 소극적이다 보니 계속 진전이 없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점점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인 양 어떻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결혼들을 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새언니처럼 예쁘고 단아하고 지고지순한 성격의 여자들이나 원하는 대로 남자를 만나 결혼 잘 하나 보다 이런 생각만 들고 점점 기만 죽어갔어요. 우리 오빠도 저랑 남매로 있으니 저한테 평가절하 당하는 거지 외부에서 신랑감으로 인기는 많았거든요. 새언니는 그렇게 우리 오빠가 아직도 좋다고 하는데
50대가 넘어서도 자기 신랑이 저렇게 좋을 수 있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워요. 이후로 저는 결혼을 했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40이 되었을 무렵 전 아주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엄청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식장 하나 빌려서 우리끼리 소소하게 식을 올렸죠. 앞서 말한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게 결혼을 바랐던 딸이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혼을 한다는데 왜 부모님이 만류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래대로라면 경사났다며 파티 열고 엄마 아빠는 울고 하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두 분이 손수건을 적시게 만들어버렸고 이때 안 오신 것도 할 말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한 상대는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의 상사분이었답니다. 제가 40살일 때 이 사람은 47이었고요. 노총각 노처녀끼리 결혼한 게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상하게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결단코 불륜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어진 결혼은 맹세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갔던 35살이었을 무렵부터 이 사람은 이혼하고도 3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둘의 첫 대면부터 이미 이웃남과 노처녀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 뭐가 크게 문제일까 싶지만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가 무슨 저기 뭐야? 도레미송 부르는 그 유치원 선생님 뭐야? 마리아 선생님? 아니 그 사람도 아니고 무슨 네가 애 넷을 키워. 너미나 놓은 자식들을 갖다 말이야. 도대체가 그 김 부장이란 사람도 제정신이냐? 아니 애들 다 내보내놓고 장가를 가든지 걔네들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결혼 한 번 안 해본 생처니한테 시킬 생각을 해? 내가 진짜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어디 있어 그 인간? 엄마는 분에 받쳐 있는 대로 화를 내셨고 우리 아빠는 오빠와 똑같은 다혈질이다 보니 저는 이 분위기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어요. 일단 100% 인정합니다. 제 잘못이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또 박아서 망치를 두드려도 유분수지. 그럴 거면 결혼을 차라리 하지 말지. 애 넷이 웬 말이냐는 부모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좀 변명해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얘네들이 막 어린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큰아들은 20살이었고 딸 셋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이 순으로 쭉 내려갔어요. 제가 몇 번 집에 놀러가면서 만났을 때 보니 애들도 대체로 다 순하고 인사도 곧잘하고 저한테 썩 무관심하지도 않고 잘하더라고요. 저야 애들을 워낙 좋아하는 데다 우리 조카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 얘네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제가 애가 없기도 했고 이제야 결혼한다 한들 애를 낳게 될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워낙에 애들을 예뻐했기에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이 꾸민 적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실제로 애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엄청난 부모님 반대와 오빠의 타박을 무릅쓰고 재혼했고요. 그렇게 한 집에서 애들 넷과 6식구가 되어 살게 된 거예요. 애들도 자기 엄마랑 떨어져 산 지 오래됐고 딱히 엄마와 연락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이유에 대해 큰딸에게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기 정미 언니라고 부르면 되죠? 아, 그게 저희는 엄마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툭하면 싸우고 아빠가 버는 돈도 엄마가 다 써버리고. 그래서 늘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혼할 때도 몸만 나간 게 아니라 살림살이도 돈 되는 거 다 들고 나갔고요. 우리가 그땐 어렸지만 아무튼 이젠 알 거 다 아니까 저만 아니라 오빠 그리고 동생들도 엄마 엄청 싫어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너무 측은하고 짠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전 그런 환경에 자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애들에게 사랑도 많이 주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평소에 많이 밝혀왔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무척 미안하고 망설였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의 결혼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서도 다들 나보고 너무하다고 하더라. 자식도 있는 상태로 혼자 된 사람이랑 같이 합친다 해도 문제일 판에 아예 결혼도 안 해본 아가씨를 데려온다고 하니 나도 참 여러모로 당신에게 면목이 없고 너무 미안할 뿐이야. 그러면서 몇 번이나 시작을 걱정했던 사람이고 전 그저 이 사람만 보자고 다짐을 했죠.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내내 무척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이고 몇 년 비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조심스러워서 애들을 잘 만나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행여라도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서로 간에 불편해질까봐 많은 부분에서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착착 단계별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안 더더욱 큰 신뢰가 쌓이게 된 거죠. 아무튼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아주 초반에는 아이들도 어색하고 저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는 얼마간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고요. 되게 혼자 땅에 떨어진 듯 외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무진 애를 썼답니다. 시댁에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빛으로 알아 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다 막았어요. 어머니, 이 사람 지금 애들이랑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게 많아요. 나만 보고 온 사람인데 그냥 우리 둘이 잘 지내면 그만이잖아. 나중에 저 혼자 찾아뵐게요. 남편은 제가 시댁을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 것도 못 가게 했고 나중에 몰래 따로 연락해온 시누이도 끝내 전화해서 엄청 야단을 치더군요. 네 오빠 재혼한 지 얼마나 됐냐? 좀 우리끼리 살게 놔둬라. 네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왜 이 사람을 오래가라 해? 너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제가 신경 쓸 만한 것들은 착착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갈수록 전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들도 다 컸으니 밥도 굳이 무리해서 차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엄연히 새엄마고 그래도 이 집에 오래도록 어른 여자가 없는 상태로 애들이 대충 먹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애들에게 밥은 꼭 먹여보내고 싶어 신경을 썼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아들은 아무래도 어색한지 아침 자리를 피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되게 곤란해하는 눈치였죠. 아, 저는 됐어요. 저 나갈게요, 아빠. 이러면서 마치 투명인간 마냥 전 안 보이는 듯 그냥 훅 넘겼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고2였던 큰딸은 당시 수험을 앞두고 있어 그런진 몰라도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갈수록 되게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어쩜 그리 심한지. 어떤 날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인사를 했다가 어떤 날은 대답도 되게 퉁명스럽게 할 때가 있었죠. 그래도 제가 나름 제일 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던 게 큰딸이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하면 혹시라도 애들을 야단칠 것 같았죠. 즉각적으로 시댁 어른들에게 대응하는 걸 보니 자기 애들도 뭐라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애들은 더 저랑 어색해질 것 같아서 속을 좀 삭히게 되었어요. 딴에는 좀 친해져 보고자 그리고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큰딸 희재는 제가 차로 매번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워주곤 했었어요. 또 그럴 때는 좋아하더라고요. 태워다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 맨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누구냐고 고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했어요.
이 말에 전 어찌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괜히 울컥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그 말을 했다면 좋았겠건만 아무래도 어색한지 뒷좌석에 희재가 앉아 있었죠.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니 얘가 한창 예민한 때라 그런 거지 속으론 그래도 날 생각해주고 있구나 싶었죠. 저는 좋은 부분에 대해선 남편에게 다 말을 했어요. 저기 희재가 그런 얘기를 하지 뭐예요? 친구들한테 날 엄마라고 소개했다나요? 그 말 들으니까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불려줄 줄 몰랐는데. 그 말에 남편도 찡했는지 같이 안아주면서 토닥여주기도 하고 아무튼 전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제 노력이 닿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때는 매일같이 희재를 차로 왔다 갔다 하며 학원을 데려다 줄 무렵이었고 그 밑에 딸들인 중3 윤재, 중2였던 선재는 당시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고 지 큰언니가 고3이 되고 윤재도 고1이 되고 하다 보니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그대로 답습하는 걸까요? 한 살씩 더 먹더니 어째 애들이 되게 짜장스러워지고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맘때 여자애들이라 대체로 예민할 거고 저 역시 그 시기를 지내봐서 알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둘째와 셋째, 얘네도 처음엔 저랑 인사할 때는 상냥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저를 정말 자기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말끝마다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이거 한꺼번에 놓고 돌린 거예요? 카라 완전 누래졌잖아요. 내일 이거 어떻게 입고 가라고. 짜증나. 이렇게 사소하게 빨리 문제부터 해서 진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머리 아프게 살았어요. 심지어 큰아들 동재는 저와 돈 문제로 얽히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때쯤이면 눈치챘어야 했는데 애가 웬일로 저를 엄마 소리 하면서 부르기에 너무 놀랐죠. 즉각 대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께는 비밀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너무 당황해서 일단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고 뭔 일인가 싶어 눈을 반짝이며 얘기를 들었죠. 제가 이번에 큰일이 생겨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시면 난리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도무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일이라. 저도 많이 순진했고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재혼이란 이름 아래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겪었다고. 엄연히 남인데 얘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에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해주고 물어주고 일이 너무 커져서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 집이 진짜 가난하거든요. 솔직히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왜 지네 아빠가 난리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 일인 것 같았어요. 하여간 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돈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갚겠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어렵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믿고 300만 원을 주었죠. 그런데 이후로는 계속 절 피하면서 도망 다니다시피 하고 그러고 몇 달 안 되어 독립한답시고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말을 걸려고 해도 자꾸 못 본 척하면서 연락도 안 받고 하여간 정말 이상했어요. 이렇게 머리 아픈 와중에 둘째 딸인 윤재는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겠다며 지방에 들러붙어서 안 나오질 않나. 끼니 때마다 나와서 밥 달라며 성질을 내질 않나. 진짜 너무 골치 아프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 전 피할 길이 없었고 그 집에서 이후로 4년을 더 살고 이사를 가서 기어코 재혼 생활 10년을 채울 때까지 나름 악물고 살았어요.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건 큰아들과의 돈 문제라든지
돌아가면서 날 무슨 화풀이 쓰레기통 마냥 대하는 딸들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요. 남편이 계속 지지대처럼 저를 받쳐주고 아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딸들은 여자애들이라 감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요것들이 참 깜찍하게도 어버이날에 꼭 카네이션을 사왔거든요. 엄마라고 절대 부르진 않지만 제 아빠 줄 카네이션과 함께 꼭 제 것도 같이 사와서는 달아주거나 꽃다발로 주거나 아니면 무슨 브로치 같은 걸 주고 가곤 했어요. 그러니 얘네가 좀 쑥스러워서 겉으로 표현을 못하나 보다 했죠. 그렇게 저도 얘네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어느덧 50이 가까워 오던 해에 전 아주 큰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좀 더 젊은 날을 경험했더라면 좋았을걸. 전 뭐하러 10년이란 세월 동안 괴물하는 입지 아래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 건지 다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얘네들을 귀여운 구석, 좋은 구석만 보며 넘어가려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사실 당장 고소하거나 경찰에 넘기고 싶을 정도의 사건이었지만 참 한심하게도 그놈의 정이 뭔지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망설이게 되더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더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은 어느 날 애들이 제안했던 가족여행에 별 생각 없이 참여하면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딱히 몰랐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을 상황이 됐어요. 딸 셋과 저 남편이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간 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옷장 안쪽에 있는 제 통장만 도둑을 맞게 됐고요. 너무 앙큼하게도 제 통장만, 제 개인 재산이 있는 그 통장만 사라진 거예요. 엄연히 그 옆에는 우리 가족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통장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계약서며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것만 딱 골라서 집어갔다는 건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이상하잖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도난 신고를 하려다가 많은 부분에서 이상한 걸 느꼈던 저는 제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확장해서 조사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찝찝하고 쎄한 것이 큰딸의 말이 꽤나 황당한 거예요. 도둑이 급해서 그것만 갖고 갔나 보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요? 그냥 도난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잘 못 잡아요.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어이없는 게 제가 남편 이름으로 이 집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예적금 통장들은 놔두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만 갖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통장이며 카드며 다 인출했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 사이 통장이 도난당할 상황은 상상도 못했던 저는 이미 그걸 훔쳐가서 다 빼내간 뒤에 알았고 그 뒤에 도난 신고를 해봤자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남들에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1억 2천 정도 되는 순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이때의 이 허탈감과 분노 못지않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큰딸이며 다른 딸들의 반응이 더 마음에 걸려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극구 반대하며 신고를 하지 말아라, 이미 없어진 거 어쩌겠냐, 더 시끄러워진다 등등의 말을 하며 계속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더 불쾌하고 속이 거북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남편조차 애들을 야단쳤는데도 얘네는 아랑곳 않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큰딸은 저에게 말을 해오더군요. 저기 엄마, 저도 밤새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그거 별거 없대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잡지도 못할 거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속 쓰리셔도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난 이거 끝까지 잡아낼 거야. 돈 찾고 못 찾고가 아니야.
너 어제부터 왜 자꾸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러자 큰딸이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는 절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얘랑 싸울 일이 아니니 저도 한숨 한번 들이마시고 그냥 넘기려는데 큰딸이 계속 시비 아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냥 기분 푸시고요.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 얘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둘째와 셋째도 물을 마시러 가는 듯 하면서 저와 큰딸의 다툼을 왔다 갔다 지켜보더군요. 왠지 모를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좀 갑갑하던 차에 전 더 못 참고 홧김에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실수했다 싶어 수습을 하려는데 얘네 반응이 일제히 셋 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돈 잃어버리고 신고하겠다는데 왜 졸졸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가져간 거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야? 솔직히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다 보니 어지간히 헛소리한 게 아니었죠. 내가 미쳤지. 왜 애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나 싶어 심장이 막 쿵쿵 뛰어오르는데 순간 큰딸이며 옆에 지나가던 다른 딸들까지 되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돈을 훔쳐간 것들이 바로 얘네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괴담도 아니고 말이 되나 싶으실 텐데요. 얘네는 엄연히 저와 저들 아빠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통장이 없어진 거고요. 저랑 같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홍길동도 아니고 서울로 얘네가 넘어와서 그걸 훔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훔친 게 되는 건 바로 다름 아닌 그 자리에 없던 얘네 오빠. 그러니까 큰아들 말이에요. 큰아들이랑 딸 셋이서 다 짜고 만들어놨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강경하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확대 수사하겠다. 돈을 못 찾아도 다 잡아서 집어넣어버리고 크게 벌을 가하고 범인을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나이 30 남짓한 것들이 겁을 먹었던 거죠. 이러다 지 오빠가 걸리면 줄줄이 지들도 걸릴 것이고 하여간 여러모로 불안했겠죠. 이걸 이실직고 하면서도 뭐 대단한 거 가르쳐준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들 말하더군요. 그게 오빠가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쓸 데가 있다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늦지 않게 갚을 거예요. 그리고 돈 아니라기보단 빌려간 거죠. 말해도 안 빌려주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아빠한테 비밀로만 해주세요. 오빠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이 말도 역시나 거짓말이었으니 지 오빠가 독립해서 나간 게 언젠데 그렇게들 서로 남매애가 돈독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즉각 알려서 일이 커졌고 남편은 완전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거의 수년을 연락 안 하다가 아주 작정하고 날색 문자를 보냈죠. 대략 내용은 너 고소할 거고 이대로 나 안 넘어간다 하며 이를 갈아가며 보내게 된 거예요. 이미 도난을 알게 된 초기의 딸들 반응을 보며 이 집에 대해 환멸을 느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더니 큰아들 동재는 자기 혼자 죽긴 싫었는지 줄줄이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저만 가져간 거 아니에요. 희재랑 애들이 그래요? 걔네랑 다 나눠서 갖기로 해서 제가 갖고 나온 거고. 아무튼 죄송해요. 그런데 저 3천밖에 안 가져갔어요. 걔네 보고 갚으라고 하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10년간을 별 짜증과 불만을 다 들어가면서 괴물합시고 곁도 안 주고 지들끼리 어떤 때는 엄마라고 불렀다가 언니라고 했다가 놀려대는 걸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얘네들을 감싸려 했어요.
그걸 남편도 알아줬고 나름대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건가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전 왜 겁도 없이 머리 검은 남의 짐승들을 넷이나 거둬서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걸까요? 이것들은 저를 물다 못해 아주 조각조각 나눠서 먹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걸 갖고 제가 따지니 딸들은 제각기 갚겠다면서 되레 성질을 내고는 즉각 지들 짐을 챙겨 나갔어요. 얼마나 저를 바보 천치 등신으로 봤으면 자기들이 화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아무 짓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 그러는 거겠죠? 남편은 엎드려서 저에게 사죄를 하고 울며불며 빌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여보, 난 당신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감내했어. 그런데 당신도 당신에겐 자식이겠지만 그걸 당신이 갚겠다고 하면 끝인 거야? 이 집을 팔아서 갚아준다고? 쟤네들이 나한테 하는 태도 못 봤어? 난 둘째 치고 쟤네 저런 상태로 나이 먹고 살아가게 그냥 둘 거야?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도 몰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식들 그런 인간들로 나이 먹어갈 거라고. 이게 진짜 자식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아, 당신.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 그래도 쟤네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간 애들이야. 절도죄니 뭐니 해서 쟤네한테 얹혀지게 되는 걸 난 쟤네 아빠로서 두고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날 욕해주고 날 탓해줘. 하지만 제발 신고나 소송 같은 건 하지 말아줘, 여보. 그냥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전 대체 제가 뭘 위해 살아온 건지 새삼 스스로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쓸어 담고 싸매고 쫓아다니더니 그 끝이 결국 이거였니? 하고 말이에요. 그 집에서 제가 꾸려왔던 많은 것들을 쓱 둘러보고 나니 다 허무하고 토악질이 나왔어요. 얼마 안 되어 저도 그 집을 나왔고 떠돌던 와중에 새언니에게 이런 부분들을 토로하게 되었답니다. 아가씨, 어디에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왜 혼자 있어요? 얼른 오세요. 이때 새언니가 당장 집으로 호출했고 전 누구건 제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해서 울며 그쪽으로 갔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모든 사정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했으며 차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께는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대학생이 된 막내 남자 조카가 이 상황을 듣더니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고모, 바보야? 그럼 고모부, 아니, 아무튼 신고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말을 그냥 들어주고 나왔어? 내가 다 못 참겠다, 진짜. 돈 다 싹 뱉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아주 묻어버려야겠어. 우리 조카는 간간히 우리 애들과 얼굴을 마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모에게 하는 태도가 아주 못 같다며 무척 싫어했고 저는 번번이 변명하다가 어떤 때는 지쳐서 그냥 듣고 있을 때도 있었죠. 그 년놈들 결국 이렇게 우리 고모 엿을매기네. 가만히 있어봐, 고모. 내가 걔네 진짜 무릎뼈가 다 빠져 없어질 때까지 빌게 해줄 거야. 제가 봐도 저는 눈 뜨고 코 베어가도 싸다 싶을 정도의 인간이었나 봐요. 조카가 이렇게 나설 때까지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혼자 질질 짜면서 남편과 이혼하는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신고하지 말란다고, 고소하지 말란다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멍청이였어요. 울고 누워있을 게 아니라 당장 뭐라도 행동했어야 했는데 충격이 어지간히 큰 채 주저앉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빠까지 화병으로 알아놓을 지경인 와중에 조카가 결국 일을 아주 크게 쳐버렸어요. 중간쯤 돼서야 저도 정신이 들어 조카를 말렸지만 제가 겁내던 것과는 달리 결국 조카가 말한 대로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말마다나 제 휴대폰은 불이 난 거예요.
아들, 딸이라 여겼던 것도 징그러울 정도의 저 애들 넷이 돌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하고 제발 좀 봐달라고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바로 조카가 젊은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다 애들 넷의 신상을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고모, 두고 봐. 이거 퍼지는 거 시간 문제야. 고모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이거 나중에 뭐 명예훼손죄니 사실적시 어쩌고 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봤자 쟤네는 더 무덤 파는 꼴인 거야. 진짜 쳐 죽일 것들. 우리 고모한테 그따위로 굴어? 내가 너네 제대로 손봐줄 거야. 장담하건대 얘네 내가 이 엔터키 치는 순간 이틀 안으로 연락 올 거야. 고모는 구경이나 하고 있어. 조카는 20대부터 40대까지 활동량 많은 SNS에 자기 신상을 숨긴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다 게시물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제 돈을 훔쳐 달아난 큰아들 그리고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얘네들의 신상을 이름 한가운데만 별표 표시해두고 올린 거죠. 눈만 모자이크한 채 얘네가 저에게 한 짓을 알린 거죠. 예를 들어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지들을 10년간 돌봐준 새엄마의 전 재산을 계획해서 갖고 날라버렸다. 그래놓고 잠수를 타버렸다. 등등의 글과 함께 말이죠. 그 폭로로 인해서 게시물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고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된 모양이에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전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아는 사람은 또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카가 말한 대로 이틀쯤 되자 큰딸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짓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싹 다 우리 말려 죽일 작정이세요? 이거 우리가 고소하면 깜빵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어쩌자고 이딴 여자를 만나서 진짜. 갚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무슨 천하의 죽일 놈들 취급을 해놨던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저는 혹시 몰라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해두라는 조카 말에 그렇게 해놨고요. 저 역시 할 말을 했어요. 희재야. 너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입장이야. 내가 너무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대꾸를 못했는데 계속 멍청하게 내가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고 받아주고 하다 보니 아주 깔아뭉개고 머리 위에서 놀려 하는구나. 네 아빠 욕하고 싶진 않지만 니네 하는 짓거리 보니 네 아빠도 같이 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나 다 녹음하고 있어. 이것도 올려도 되겠니? 네가 허락하건 말건 올릴 거지만 말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거의 분 단위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중간에 전화를 끊어야 할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다 한 4-5시간 지나 휴대폰을 켰더니 켜기가 무섭게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받자마자 숨을 마구 몰아쉬더니 어디냐 당장 돈 입금해주겠다고 난리더라고요. 돈 입금해줄 테니까 당장 지워요. 당장 지우라고. 내가 지금 회사 잘리게 생겼어.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쓰러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회사 사람들도 다 수군거리고 그거 잠깐 빌려간 것 같고 일을 아주 개차반으로 만드시네. 빨리 지워요. 안 지우면 나 아줌마 있는 곳 찾아가서 다 뒤엎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때 조카가 옆에서 듣더니 저에게 손짓하며 휴대폰을 달라 하더군요. 야, 너 뭐냐? 나 우리 고모 조카야, 이 새끼야. 너 진짜 죽을래? 이 새끼가 진짜 겁도 없네. 너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이것도 따서 올려줘? 우리 조카가 훨씬 어리긴 하지만 아무튼 남자애가 같이 들고 따지니까 저놈도 조용했어요. 야, 너 좋은 말 할 때 네 동생들 머리채 잡고 끌고 와서 빌어. 반성문 A4 용지로 10장씩 써와. 그거 없으면 안 지워준다. 너 나 누군지도 모르잖아. 안 지워줄 거야. 만약 너 이거 갖고 우리 고모 협박하면
매일매일 너랑 네 동생이 우리 고모한테 전화로 지랄한 거, 문자로 협박한 거 하나씩 그 계정에 다 풀 거야. 사람들 댓글로 많이들 궁금해하던데? 너 제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울 때까지 괴롭혀준다. 각오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옆에서 봐도 숨 막힐 정도로 조카가 무섭게 협박했어요. 지 아빠의 다혈질 성격을 닮아 그런 건지 아무튼 끝도 없이 살떨리게 공포감을 조장하더군요. 그러고 얼마 안 가 전화가 끊어졌는지 조카는 전화를 내려놨어요. 장담하는데 얘네 얼마 안 가서 싹싹 빌 거야. 길어봤자 내일 정도라고 봐 나는. 고모, 얘네한테 돈 다 받고 고모부, 아니 그 아저씨한테도 똑같이 돈 받아. 안 받으면 안 지어준다고 해. 조카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딱 들어맞았고 극구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빌 테니 제발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애들을 꼴도 보기 싫으니 그냥 돈이나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조카의 협박이 먹혀 들어간 건지 직접 못 봐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며 카톡으로 반성의 장문 글들을 쭉쭉 보내왔더라고요. 돈도 결국 각각 3천씩 들어오면서 1억 2천이 전부 입금되었고 조카는 그쯤에서 그 계정을 삭제해 주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 다음날 참 난감하게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전 모든 것에 너무나 지쳐 있었고 이 사람과 더 엮여 서로 더 괴로워지고 증오하게 되는 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애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그간 좋았던 일들, 이 사람과 감정을 나누며 행복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그런 날들이 놀랄만치 허무하게 으스러지더군요. 그 애들에 대한 분노도 토할 듯 역겨웠지만 차라리 이 사람과 남녀로서의 정이 안 들었다면 좋았을걸. 별의별 감정의 부산물들로 인해 생사를 찢기듯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니 더는 안 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구태여 연락을 해온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제 연락할 일 없는데. 애들에 대한 일 갖고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울컥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내 남편이었음과 동시에 그 애들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정말 가슴이 너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 사람과 만났을까? 차라리 나한테 그 10년의 세월간 잘해주지라도 말지. 양껏 미워할 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더 세차게 밀려들어와 쓰라린 가슴에 소금치듯 괴롭게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실 땐 저 여자 미쳤나 보다. 아직도 정신 덜 차렸나? 무슨 사랑 타령을 하고 있나 싶겠지만요. 하지만 저로선 연애 기간을 합쳐 10수년을 사랑했던 사람이니 이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무자르듯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남편이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이제 우리 사이의 모든 게 끝났고 끝났음을 서로 실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는 듯 괴로웠어요. 여보, 정미야, 정말 미안하단 말도 할 수 없어서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말도 당신은 용서 못하겠지만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죽을 죄를 졌어. 남편은 이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속죄하게 해달라더니 계좌로 돈을 보내왔어요. 찍힌 금액을 보고 몇 번이나 공을 세어봤는지 자그마치 2억이 좀 안 되는 돈을 보냈더군요. 애 넷을 키워내고 여유도 없는 사람이라 돈도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대로 집을 팔던지 어떻게든 한 모양이에요. 이후의 사정은 저도 알지 못하니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었고요. 조카와 우리 새언니, 오빠는 그건 아주 당연한 돈이라고, 네가 위자료로서 청구했어야 하는 돈이라고들 하는데요. 아직도 전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경로로 무리해서 끌어모아 보냈을까 싶어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저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여러모로 지쳐서 이혼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